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2번째 페이지. 산을 가야 꿩을 잡고 바다를 가야 고기를 잡고 이분을 찾아가야 가야의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 투어 회사 대표의 내공으로 우리를 가야로 안내해 주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도 애독자 청취 인증 이벤트로 안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CBS 이강민의 잡지사를 시청하고 있다는 걸 사진으로 인증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라디오 주파수 사진, 레인보우나 유튜브 캡처 화면 모두 좋습니다. 사진 문자 100원의 이용료 드는 샵 1212 문자 메시지로 라디오 본방송이 끝나는 8시 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자께 커피 보내드리니까 참여 많이 하시고 또 청취율 조사 전화도 잘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02-2056으로 전화 오면 네. 끊지 말고 잘 받아주세요. 네. 저희 거 뭐 탑프로 출연하시는 거 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CBS부터. 네, CBS부터. 네. 가요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잡지사 잊지 마세요. 잡지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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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난달 9월 17일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2013년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간 이후로 10년 만에 거둔 아주 값진 결실인데요. 선생님, 이번에 등재된 가야 고분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이제 등재된 곳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가야의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의 고분들 가운데 이제 7곳이 먼저 연속 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장소의 고분이라기보다는 각 지역, 경상도하고 전라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야 고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본다면 전북 남원의 이제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그다음에 경북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 그다음에 경남 김해에 있는 대성동 고분군이 있고요. 경남 함안의 마리산 고분군, 그다음에 경남 창녕의 교동과 송현동에 있는 고분군, 그다음에 경남 고성 송악동 고분군, 그다음에 경남 합천의 옥전 고분군 이렇게 7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분군이라고 하면 무덤이 여러 개가 있는 게 하나의 고분군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한 200여 개가 넘습니다. 200여 개. 야, 그런 고분군이 7개가 이번에 더 지정이 된 거고. 그렇죠. 그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가야 고분군을 지정하는데 아마 애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쪽 관계자라든지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볼 때 네. 너무 많아서. 아니,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서 아마 뭐 잠정 목록 내놓으시라 네. 그럼 가야 고분군 현황도 같이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냈는데 대략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이제 한 우리가 뭐 조금 있습니다. 한 780곳? 그럼 무덤이 780개인가? 아니 780곳에 한 수만 개 우리도 세봤는데 다 못 셌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고대 고분이 많이 여러 곳에 골고루 남아 있을까? 아니, 한반도 중에서도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인데 사실 남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야 고분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편이기도 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리고 한편으로 외국에 있는 분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 일대로 간다면 네. 여러 역사 유적들 가운데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가야 고분도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러게요. 있습니다. 이참에 좀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 이제 가야라고 하면은 이제 기원 전부터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국사기 기준으로 보면 기원 전에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제 김수로 왕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서 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여섯 그치. 형제와 더불어서 아래서 나오셔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세우고 나서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네. 막 그 탈해가 와가지고 막 네. 변신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기도 했었던. 네. 그리고 탈해가 여기서 지고 신라로 가거든요. 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입니다. 그러면 삼국하고 이제 건국 시기가 비슷하다고 같아요. 같아요. 같은데 제가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으로 인해서 네. 한국 사람들이 네. 고대사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끝. 삼국이어서 삼국이니까. 사국 이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라는 책이 아니라 그냥 고대 역사 아니면 뭐 고사 뭐 이렇게 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다음에 부여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네네. 결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끝이 나버리게 되고요. 네. 아마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 김부식을 한 중심으로 한 편찬자나 네. 이련을 중심으로 했던 편찬자가 이 가야 부분을 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뭐 신라 역사에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가락국
일부 기록을 넣었던 이유는 네.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못했던 나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덩어리가 결국은 하나가 됐잖아요. 예. 하나가 못 되고 네. 여러 개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그러면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 축 연결되잖아요. 예. 가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삼국사기의 영향과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라는 조금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가야를 좀 외면하지 않았을까. 그 약간의 우리가 느끼기에 그 어려운 가야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가야의 정확한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네. 어디에 있던 나라인가요? 가야를 생각할 때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낙동강을 생각하시면 돼요. 낙동강. 네, 그래서 김해가 하구가 되고 상류는 경상북도 지역이 되거든요. 네. 이 낙동강과 본류와 지류 곳곳에 가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대략 한 7, 80% 정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요 낙동강 옆에 이제 섬진강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일부 가야들이 있었으니까 낙동강과 남쪽으로 흐르는 강을 염두에 두고 가야의 영역을 생각하시면 네. 경상남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일부, 전라북도 일부 요 지역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 영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도시로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금강가야가 있었던 김해, 그다음에 대가야가 있었던 고령을 중심으로 해서 함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라든지 부산, 그다음에 이제 남원 네. 요런 곳들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이제 가야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그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 고분군에 대해서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요새 그 독특한 체계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그냥 가야면 가야지 가야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체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가야가 육가야거든요. 6개의 예, 가야. 그래서 금강가야, 대가야, 소가야, 그다음에 아라가야 이런 식의 6가야가 있는데 네. 일단 가야가 6개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느낌이 드는데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여기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어떤? 예, 우리가 그리스 역사 볼 때 예. 폴리스들 등장하잖아요. 엄청 많죠. 그럼 예. 그 폴리스들 각각의 장면들 또 때에 따라서는 아테네가 또는 스파르타가 아니면 코린트가 그렇죠. 올라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네. 뭔가 좀 역동감을 느끼면서 네. 더불어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던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만 그렇죠. 예. 한편으로 그것이 합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라는 나라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동아시아 나라들의 대부분은 원심력이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도읍지가 정해지고 강력한 세력이 나오면 주변 국가를 통합하지 않고는 네. 못 견뎌요. 예. 그게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백제 신라만 하더라도 백제가 마한 54개국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진안 같은 경우 신라 같은 경우도 30개가 넘는 나라가 있었는데 네. 이게 백제랑 신라로 통합이 됐어요. 통합. 예. 근데 변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 가야의 나라들은 네. 뭐 그냥 우리끼리 야 니네 거기서 왕해 우리 왕할게 네. 저쪽에서 그럼 새로 쟤네들 왕한데 축하해 줄까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고대사의 기본적인 문법을 네. 벗어난 나라가 가야였는데 그럼 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예. 각 나라들이 그럭저럭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의 힘을 갖추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경제력이라는 건 사실은 군사력으로 발전이 되고 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럼 뭘 갖고 돈을 벌었지? 뭘 갖고 군사들을 무장을 시켰지? 네. 고대 국가에서 돈 되고 군사들 무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쌀 아닌가요? 철? 그 철. 철. 그렇죠.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철이 많이 나죠 그쪽이. 그쵸. 변환부터. 예.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철강에 한철강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 금강가야 하면 금강철강. 네. 그다음에 대가야 하면 대철강. 함안가야 하면 함안철강. 진짜. 철강 회사들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철강을 일단 만들어서 자기네 그 군인들을 무장을 시켜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옆에 바다 건너 보니까 아직 철을 생산 못하면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네. 우리 철 보낼 테니까 써라.
거기 어디 일본이에요? 일본이. 아. 일본이 4세기나 5세기 정도까지 철 생산을 못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가공 상태에 그냥 길쭉한 쇠를 보내요. 네. 그럼 이걸 두드려 갖고 낫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두드려 갖고 창을 만들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굉장한 인기를 얻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발칵 뒤집혀요. 네. 이거 어디서 왔냐? 가야에서 왔다.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예. 가야에서 왔다. 근데 이제 그때는 대륙 전체를 가리키는 낱말이 나중에 낱말로 이제 중국 당자라서 당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거 어디 거야? 그럼 가라모노. 가라모노? 가야의 물건. 아, 가야의 물건. 당물. 아. 좋은 물건. 지금도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을 일본에서는 가라모노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경제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낙동강이 중요했던 이유는 네. 수출을 하려면 물류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것들을 이 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공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먹고 살만하고 네. 굳이 전화랑 합칠 필요 없고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 물류의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이 가야가 병존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각자의 나름의 힘이 있고 철도 생산하고 그러면 각자의 작은 나라들로 존재하면 되는데 그럼 이게 뭐 약간 미국이나 뭐 UAE처럼 연방 국가의 개념인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잘 살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면 경상북도 쪽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사로국을 중심으로 신라가 만들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백제는 누가 뭐 자기 아버지가 뭐 주몽이라나 어쩐 사람이 와갖고 예. 여기 이렇게 또 큰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야 나라들이 고민을 하죠.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단톡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모여라. 어. 백제 어떻게 할 거니? 예. 신라 어떻게 할 거니? 그럼 우리도 통합할까? 근데 우리가 살아온 게 이렇게 몇백 년을 살았는데 통합이 되겠느냐? 예. 그러면 현실적이네.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유니온 연맹을 하자. 연맹체로. 그렇죠. 연맹체로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가야 연맹의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가 되는 거는 네. 금관가야. 그다음에 후기 가야 연맹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는 교과서적으로는 고령에 있는 대가야. 이렇게 해서 가야는 연맹체로 존재했다. 이런 시스템이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거니와 우리나라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에서는 더 드문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평적이고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고 그러네, 있다. 그러네.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 이해가 되네요. 이제. 네. 아까 이제 김수로왕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아래서 태어난 걸로도 유명하지만 네. 그 뒤에도 좀 구체적인 건국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금강가야도 그렇고 대가야도 그렇고 각각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은 아마 그러니까 선 주민을 압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금강가야를 포함해서 사실은 주변에 여러 가야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해석할 뭔가 소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혁허세도 한 분이고, 네. 그다음에 타류왕도 박스에서 한 분 나오셨고, 석탈해요. 예, 그다음에 네. 김할지도 박스에서 한 분이 나오셨는데, 언박싱도 아니고. 네, 이거야. 언박싱 하신 예, 거죠. 예, 그랬더니 예. 아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이 가야는 이 여러 가야를 해석할 방법을 결국은 6개의 알에서 찾은 거예요. 독특한 체계를 해석할 방법을 고안해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래서 깨어난 분이 수로왕. 근데 전기 가야 연맹의 우두머리가 금관 가야였으니 네. 이분은 김의 자리를 잡고 나머지 5 왕들은 네. 형제들은 각각 가야를 꾸며서 네. 우리가 육가야를 만들었다. 요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의 배경이 요 가야 건국 신화입니다. 그때 이제 거부가 그 노래 그렇죠. 부른 거죠. 구지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동네는 9촌장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구간이 모여서 거부가 머리를 내라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굉장히 뭐 살벌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 지금 김해에 있는 구지봉이라는 곳의 사진을 띄워드렸어요. 네. 저곳이 그 거북이 노래를 불렀던 그렇습니다. 봉우리입니까? 네, 그 봉우리고 이제 그 바로 건너편에 허황옥 그러니까 이제 김수로 왕비 네. 왕비의 무덤이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 공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구지봉이다라고 하는 거를 옛 고인돌에다가 누군가가 낙서를 해놓은 덕분에 저희가 구지봉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누가 낙서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명필이었어요. 그 추사였는지 그 약간 조선시대 인물. 한석봉이었는지 후대 네. 인물이. 네. 그래서 고인돌이 저렇게 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수로왕의 건국설화는 뭐 우리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또 한 5, 600년 정도 오래 지속된 이제 가야라는 국가인데 네. 우리가 가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가야가 이제 결국은 신라에서 두 맹주 국가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금강가야 그다음에 대가야가 모두 신라의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기록을 남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타이밍이 안 돼서 그렇죠. 기록을 안 남겼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남겼지만 네. 그 기록이 전해질 방법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승자 중심의 역사 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오랫동안 존재했던 고구려 백제 그러니까 그 사만 1통에 대한 얘기를 신라 얘기에 넣어야 되니까 고구려 백제는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야 얘기는 그냥 백제 역에 스며들고 신라 얘기에 스며들면서 우리가 그 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되는 네. 그런 어떤 이유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참고로 아까 그 구지봉 고인돌에 그 적힌 이제 낙서라고 장난스럽게 표현하셨던 그 글씨는 한석봉으로 추정이 된다. 석봉. 예, 추정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원사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네. 다행히 이제 당시의 원사료 중에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 비문에 가야가 있습니다. 아, 광개토대왕. 네, 그래서 광개토대왕 기준으로 보면은 네. 고구려를 중심으로 악의 축을 무찔러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악의 축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외가 있습니다. 왜? 근데 외와 손잡은 게 누구냐면은 가야인 거예요. 아, 교역했다고 네, 했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백제. 어. 요 셋이 악의 축이니까 네. 이 가야에 대한 기록을 가라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라에서 네. 도움 요청을 합니다. 얘네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5만 대군을 보내서 네. 한반도 남쪽을 완전히 평정을 해버립니다. 그 기록을 남겨놓은 덕분에 가라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초기에 백제 이전에 백제가 그러니까 그 일본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는 근초고왕 때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교류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 전에 몸물을 줬던 건 전부 다 가야니까 또 가야에 대한 기록들이 일본 쪽 기록에 일본석이라든지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원사료가 되는데 그렇지만 그 외에는 결국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여러 기록들을 찾아봐야 되는 네.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록이 일단 좀 많이 부족하고요. 가야는 그럼 언제 멸망? 금강가야는 이제 법흥왕 때, 그다음에 대가야는 진흥왕 때. 그게 이제 몇 세기 정도죠? 6세기입니다. 6세기. 그러니까 6세기까지 네. 머물렀으니까 가야 건국을 기원 전으로 본다면 대략 한 600년 정도 600년 정도 있었던 네.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뭐 역사서에 적힌 그 기록뿐만 아니라 가야의 흔적이 남아있는 또 유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가야 고분군처럼.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 중에 뭐 가야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가야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야에 먼저 관심을 가진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본이에요. 일본. 네, 일본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넘어와서 유물이 많은 곳들을 관심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역사적인 관심이기도 하겠지만 자신들의 역사를 뭔가 꾸며내기 위한 것들이 하나. 아. 두 번째는 무덤 안에는 예전에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 유물들에 관련된 도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초기의 일제강점기의 가야에 대한 기록들이 일단은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악순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부가 와가지고 네. 뭐 함안 지역에 가야 고분이 있네? 그러면 그 기사를 매일신보라는 기관지에 실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기사가 나가면은 도굴꾼들이 네. 함안 몰려들어. 지역에 몰려들어요. 아.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야 고분을 우리가 발굴했는데 뭐가 나왔어. 예. 그럼 그다음부터는 도굴꾼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많은 가야 고분이 무너지고 훼손되고 거기에 있었던 유물들이 일본인들 손에 넘어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던 거죠. 지금 저 유튜브에 보여드리는 흑백 사진이 뭐 가야 고분을 뭐 발굴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 고분의 네. 특징이 바로 뭐냐면 네. 백제 특히 이제 신라하고 다르게 신라는 평지에 고분이 있는데 네. 가야 고분은 능선에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산의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발굴이라고 하지만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물 수습보다는 기록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물 수습만 하고 기록은 대충 남겨놔요. 뭐 사실상 도굴.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서 많은 유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이제 나름 이제 자기네 고대 역사를 짜맞출 근거를 찾았다고는 하지만 네. 우리 문화유산은 굉장한 피해를 입었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그 우리는 이제 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해방 이후로 이제 가에 대한 조금 관심은 좀 늦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선생님께서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가야의 유적들을 이제 발굴 내지는 도굴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들의 역사를 좀 꾸며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일제강점기에 바로 이 가야의 존재가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설에 이용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왜 웃으셨나요?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일단 임나 일본부설이 뭔지를 소개해 임나 주시면. 일본부가 뭐냐면 일본에 있었던 신공항후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네. 그 여왕이 그 자기의 군사를 보내서 한반도 남부를 점령을 했는데 네. 그 중에 가야는 아예 직접 지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서 일본 영토로 삼았다.
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게 앞에서 그 관개토대왕비의 임나나 또 일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일본 말로 미마나가 되는데 네. 이게 이런 게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웠던 시절,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엔 북쪽은 한사군이, 남쪽은 임나일본부.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었던 나라 이런 톤으로 인식을 했었고 그거를 일본이 교과서에 실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 아까 가야에서 물건 팔았던 게 네. 저쪽에 안 나는 철을 팔았단 철을 말이죠. 줬죠. 예. 철은 경제 도구이지만 군사 도구이기도 그럼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일본이 아니라 가야가 오히려 일본 쪽에 진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초고왕 이후로는 백제 사람들이 역시 큐슈 일대에 많이 나아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본부가 뭐였을까? 당시 그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하고 교류를 하게 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를 줄 테니까 네. 군사력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아, 근초고왕이. 왜냐하면 백제는 지금 고구려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 남쪽 전선에서 가야 신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백제 병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아,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휘할 테니까 좀 용병들을 좀 보내달라. 아. 요런 느낌이었는데 네. 가야 역시 그런 톤의 어떤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예. 한편으로는 교류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무역대표부 같은 그런 것들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역사 사료가 다 사라져서 우리가 뉴욕에다가 영사관을 뒀다고 네. 우리가 뉴욕을 우리의 영토로 삼았다. 이 톤이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말이 되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유물의 양이라든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찾아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네. 그 해결점은 이제 가야의 고분들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일제강점기에 그 도구를 많이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그때 대구 지역에서 전기 사업으로 성공했던 오구라 다케노스케라는 부자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사업으로 번 돈으로 우리 문화재 1000점 이상을 사들여서 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들이 지금도 오구라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일단 유튜브로 그중 몇 가지를 좀 같이 봐볼까요? 예. 아, 오구라가 일본으로 가져간 가야의 금관을 가져갔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야가 독자적인 왕국으로 존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관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런 금관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그 다른 박물관에 네. 한 점 정도만 남아 있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나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돼 있는. 저건 가야.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가야 금관 진짜 예쁘네요. 화려하고. 그리고 이제 가야의 유산들 중에 관모, 관장식, 관모는 모자에 장식을 넣는 겁니다. 네. 저 위에는 지금 되게 섬세하게 그렇죠. 다 가공을 네. 한 거죠. 다 세공을 하나하나 한 저기 거죠. 전부 다 예. 그 번쩍거리는 것을 흔들리는 느낌으로 만들어 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정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분노하게 되는 지점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오구라 컬렉션, 오구라의 수집품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네. 오구라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가야 것만이 아니라 고려, 조선 거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야 거를 많이 좀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 활동하는 지역이 대구 지역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 지역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야 문화권 그렇죠. 안에 있는 거니까 예. 근처에 있는 발굴 또는 도굴된 유물들을 수집하기가 쉬웠고 나중에는 이제 가야 유물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도굴단을 꾸려서 도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좀 워낙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이 보통의 일본 부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컬렉션을 그러니까 어떤 도굴품들을 한국에 갖고 있어요. 한 곳에? 한국에. 한국에? 그러면은 그래요? 갑자기 예. 해방을 맞으면 그걸 놓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도 굉장한 양을 두었습니다. 네네. 이게 1960년대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발칵 뒤집혀요. 그래서 예. 지금 경상북도에 가면은 박물관에 이 오구라 집에 있었던 석조 유물들인데 이건 무거워서 못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여러 개를 한국에 42년 동안 살면서 한 20년부터 그 수집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수천 점을 그냥 일본 쪽에 여러 곳에 자기가 알고 있는 곳에다 보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광복이 딱 되고 몸만 떠났는데도 현장에 수천 점의 유물이 있었던 거고 네. 그거를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술관에 일부는 도쿄 박물관에 기증을 했는데 도쿄 박물관에 기증한 것만 1030점입니다.
진짜 많이도 가져갔네. 일본 국립박물관에도 일부가 남아있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립박물관 한국관 가면은 전부 다 보면은 오그라 그래요. 오그라. 일단 오그라가 가지고 다 기증한 불법적으로 거다. 가져간 건데. 그렇죠. 구라인데 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에 있는 문화유산 중에서 이것 내놔라. 그러니까 64년에 발견이 됐으니까 네. 국내 여론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오그라건 가져와야 된다. 네. 근데 일본 정부에서 이거는 개인 거라서 손 못 댄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예, 그렇지만 향후에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도굴에 의해서 취득했다고 하면 문화유산은 세계유산의 그 법령에 의해서 네. 환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 가야 고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야 무덤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또 우리가 네. 앞으로 가야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더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지. 가야 고분은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음. 보통 이제 고고학자들하고 역사학자들하고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네. 역사학자들은 여러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역사를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음. 고고학자들은 현장에 있는 유물을 규명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궤가 다른데 네. 이 가야 유물만은 고고학자, 역사학자가 비슷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바로 뭐냐면 가야 역사가 지금 없습니다. 네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럼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갖고 편년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네. 역사학자들에는 가야 역사를 쓰는 바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병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발굴한 것을 바탕으로 가야 역사가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됩니다. 원팀이에요, 원팀.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가야 육가야 그러지만 뭔 말이야.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육가야 10개도 넘고 한 12개 최소 12개 최대는 20개 이상 가는 되는 나라인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제 예. 가야는 여러 나라였다로 그냥 바뀝니다. 오. 예전엔 6나라였다가 예. 그러다가 예전엔 전기가야연맹, 후기가야연맹 이랬거든요. 네. 근데 같은 시기에 토기에 네. 예를 들어 함안권 아라가야권, 예. 그다음에 고령은 대가야권, 김해는 금강가야권, 그다음에 그 고성은 소가야권. 네. 비슷한 시기에 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기록이 전기가야연맹, 후기가야연맹이 아니라 네. 연맹체가 또 여러 개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예. 그래서 향후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도구를 해갖고 그렇게 하더라도 고분이 워낙 많아. 네. 워낙 그치. 많으니까 네. 향후에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이 고분의 발굴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가야 역사는 뭔가 이렇게 맞춰 나가는 느낌들이 있어서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2024년, 2025년 지나면서 가야 역사의 또 이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가야 역사의 또 이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우리 고대 역사를 훨씬 더 풍부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국의 수만 개의 지금 책을 현재 덮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 책을 한 장 한 장. 이제 그 발굴하시는 고고학자들이 네. 펼치면 와. 그럼 역사학자들이 달라붙어서 네. 그 문자를 읽어냄으로써 우리 가야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고대사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어떤 기대감과 함께 어떤 책임감도 느껴지는. 네. 그리고 또 가야 하나 고분. 다행스러운 점은 네. 이 가야 고분군이 비교적 덜 훼손됐습니다. 아, 그래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네. 이게 아까 능선에 언덕에 있어서 있으니까 능선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를 만들거나 그치. 건물을 짓 때 평지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거의 능선에 있으니까 야. 와 저기 있다 그러고 보고 네. 그러니까 그게 도굴과 어떤 몇 개의 어떤 역사적인 피해를 입은 걸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 남아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리고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장소에다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치도 좋고 해서 경상도를 간다. 예. 그럼 가야 고분도 보시고 오시면 "헉, 우리나라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훌륭한 유산이 있었어라고 놀라시게 될 겁니다. 네. 또 가야 역사서가 하나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각 지역에 이제 가야 고분굴의 네. 발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야 되게 역사. 영험해 보이는 알 껍데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수만 개의 무덤을 남겼지만 역사적 기록은 거의 없는 정말 미지의 나라, 이제 가야로 알고 있었는데요. 500년의 역사가 담긴 가야의 미스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600년의 역사죠. 하나하나 풀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